2020년 코로나 봉쇄, 북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해외 귀국 외교관들은 보위부의 표적이 되었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그 다음은 누구인가? 2024년 봄, 동남아시아 새벽 4시. 이 외교관은 잠든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짐 싸지 마라. 몸만 나와라. 22살 아들, 17살 딸. 영문도 모른 채 잠옷 바람으로 어둠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몇 시간 뒤 북한 공관이 추적을 시작했고 이 가족은 창문도 없는 방에서 숨죽여 석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평양 중구역,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외교관 주택단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은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지요. 그 중에서도 저희 집안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6.25 때 인민군으로 참전하셨던 분이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당 간부로 일하셨어요. 그 덕에 저는 어릴 때부터 배급 걱정 없이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아침마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따뜻한 된장국, 아버지와 함께 걷던 대동강변 산책길. 평양의 봄은 참 아름다웠어요. 모란봉에 진달래가 필 때면 온 가족이 소풍을 가곤 했지요. 그때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외무성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라를 빛내는 외교관이 되었구나. 그 시절엔 말이죠. 외무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어요. 해외에 나가 조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는 인민학교 교원이었는데 참 마음씨 고운 사람이었어요. 아들 딸 낳고 평양 시내 좋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24시간 전기가 들어오고 수돗물이 콸콸 나오는 집. 다른 지방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생활이었지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 지방에서 올라온 친척들은 그렇게 야위어 있는지. 왜 장마당,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 가면 사람들 눈빛이 그렇게 험한지. 왜 밤마다 보위부 차량이 누군가를 데려가는지.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믿었고 우리 체제가 가장 우월하다고 확신했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 그건 훗날 해외에 나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평온했던 나날들이 폭풍 전의 고요였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것은 첫 해외 파견이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저는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의 주재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가족은 평양에 두고 혼자 떠나는 길이었어요. 공항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손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만 해도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조국을 대표해서 나간다는 자부심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막상 외국 땅을 밟으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시장에 가면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쌀이며 고기며 과일이며 없는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 장마당과는 비교도 안 되었지요. 사람들 얼굴에 굶주린 기색이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것은 인터넷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호기심에 컴퓨터를 켜고 우리나라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제가 본 것들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조선을 어떻게 보는지, 6.25 전쟁의 진실이 무엇인지, 남조선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한국 영상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서울거리, 사람들이 입는 옷, 먹는 음식들. 우리는 남조선 인민들이 미제의 식민지에서 굶어 죽어간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화면 속 남조선은 우리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내가 믿어온 것들이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 아버지께서 목숨 바쳐 싸우신 그 전쟁이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단 말인가. 하지만 이 생각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같이 파견 나온 동료들 중에 보위부 요원이 섞여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입을 잘못 놀렸다가는 평양에 있는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터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낮에는 충성스러운 외교관 행세를 하고 밤에는 몰래 바깥 세상 정보를 찾아보는 이중 생활이 시작된 것이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은 점점 커져만 갔지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던 외교관들에게 갑자기 귀국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도 급히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와 아이들 얼굴이 반가웠지만 금세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평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국경이 봉쇄되면서 장마당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쌀 한 킬로에 북한 돈으로 몇천 원 하던 것이 몇만 원까지 올랐어요. 외교관 가족이라고 배급이 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권층인 저희도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지경이었으니 일반 주민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감시였습니다.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보위부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되었어요. 외부 사상에 오염되었을 수 있다는 이유였지요. 매주 사상 검토회에 불려가고 불시에 집에 찾아와 휴대전화를 검사받았습니다. 한국 영상이나 외국 자료가 발견되면 그날로 끝장이었어요. 그해 가을, 저와 함께 해외 근무했던 동료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더군요. 죄목은 반동사상 유포였습니다. 그 친구 가족들도 연좌제로 함께 잡혀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우리 집 문을 두드릴지 모른다는 공포. 혹시 내가 해외에서 본 것들을 누가 알게 된 건 아닐까. 아내 얼굴을 보면서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괜히 말했다가 아내까지 위험해질까 봐서요. 아이들이 점점 야위어가는 것을 보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대학생인 아들은 군 동원에 끌려가 탄광에서 강제 노동을 했고 고등중학생인 딸은 농촌 지원이라며 몇 달씩 집을 비웠어요. 공부는커녕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일만 시키는 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겠구나.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이 고통밖에 없구나.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심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여든이 넘으신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차마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2023년 겨울,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에게 정식군 입대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대학생 신분으로 잠깐 동원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10년 의무 복무, 어디로 배치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탄광이 될 수도 있고 국경 경비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곳들이지요. 그날 밤 아내가 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저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딸아이도 곧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비슷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장 배치를 받거나 어디론가 끌려가거나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자식들도 나처럼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아야 한다. 아니, 나보다 더 비참하게 살 수도 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마침 그 무렵 외무성에서 다시 해외 파견 인원을 뽑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코로나 봉쇄가 풀리면서 외교 활동을 재개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다행히 경력을 인정받아 동남아 주재 발령이 났고 이번에는 가족 동반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83세 어머니를 모시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해외 파견에 노인을 데려갈 수 없다는 규정도 있었지만 설령 가능하다 해도 그 연세에 그 먼 길을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감당하시기 어려웠어요. 어머니께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출국 전날 어머니 댁에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묘소에도 들렀어요.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 무릎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께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라고만 했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손자 손녀 잘 데리고 오라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내와 저는 말없이 손만 꼭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설레는 표정이었지요.
그 아이들에게도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각오로 결심한 것은 저와 아내 둘뿐이었어요. 2024년 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 우리 가족이 파견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몇 주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한국 측과 비밀리에 연락이 닿았고, 탈출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지요. 아내에게만 살짝 귀띔했고, 아이들에게는 당일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오늘 여행 가자. 짐은 싸지 마라. 몸만 나와라. 아들과 딸은 영문도 모른 채 잠옷바람에 따라 나섰어요. 북한 공관 숙소를 빠져나올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가 보지는 않나? 새벽 경비원이 눈치채지는 않을까? 약속된 장소에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분들이었어요. 차에 오르자마자 출발했습니다. 그제야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한국에 간다. 다시는 북으로 못 돌아간다. 아들이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딸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는요? 할머니 어떡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라진 것을 북한 공관에서 눈치챈 겁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추적이 시작되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공관원들이 현지 경찰에까지 신고를 했다더군요. 외교관 가족이 실종되었다며 수배를 요청한 거지요. 한국 측에서 급히 루트를 변경했습니다. 원래 가려던 안전가옥이 위험해졌다며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어요. 밤새 차를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렸어요. 새벽녘, 어느 허름한 건물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숨어 계셔야 합니다. 좁은 방 하나에 온 가족이 들어갔어요. 창문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 손을 꼭 잡았고 아이들은 구석에서 떨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리고 평양에 홀로 계신 어머니께 제발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무사히 자유의 땅을 밟게 해달라고. 어둠 속에서 아이들 숨소리만 들리는 그 방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밖에서는 가끔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마다 온 가족이 숨을 죽였습니다. 잡히면 끝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좁은 방에서 우리 가족은 2달 넘게 숨어 지냈습니다. 여러분, 창문 하나 없는 방에서 햇빛도 못 보고 지낸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밖에 나가면 안 되고, 큰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 전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측에서 혈안이 되어 우리를 찾고 있었거든요. 며칠에 한 번씩 한국에서 보낸 분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분들 얼굴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목숨 걸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셨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 선교사님들이 함께 움직이고 계셨더군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었어요. 22살 아들은 그래도 상황을 이해했지만 17살 딸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할머니 걱정에 밤마다 울었어요. 할머니가 우리 때문에 잡혀가시면 어떡해요. 저도 같은 걱정이었지만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실 거야. 우리가 무사히 도착하면 방법을 찾아보자. 아내는 묵묵히 가족을 챙겼어요. 좁은 방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끼니 때마다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 곁에서 손잡아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이 고생을 시키는 게 다 저 때문이니까요. 어느 날 무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 측에서 현지 정부에 외교적 압력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내서 돌려보내라고 요구한다더군요. 자칫하면 현지 경찰이 들이닥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복잡한 외교 문제가 얽혀 있었거든요. 우리는 또다시 다른 장소로 옮겨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짐도 없이 뛰쳐나왔어요. 차를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따라갔습니다. 아내와 저는 양쪽에서 아이들 손을 꼭 잡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놓지 말자고 눈빛으로 서로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은신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 측 관계자분께 여쭤봤습니다. 언제쯤 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하셨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해준 그 한마디였어요. 석 달째 접어들 무렵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가 저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아이들도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정말 자유의 땅에 갈 수 있는 건가.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길이 남아 있었어요. 새벽 4시, 우리 가족은 마지막으로 은신처를 나섰습니다. 한국 측에서 마련해준 위조 여권을 들고 현지인처럼 차려입고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절대 한국말 쓰지 마라. 누가 물어봐도 대답하지 마라. 딸아이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 출국장으로 걸어가는데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시 북한 측에서 공항에도 사람을 풀어놓은 건 아닐까. 누군가 우리를 알아보면 어떡하나. 출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한 명씩 차례가 다가올수록 숨이 막혔어요. 앞에서 누군가 심사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우리 차례에도 저렇게 되면 어쩌나.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여권을 내밀었어요. 심사관이 제 얼굴과 여권 사진을 번갈아 보더군요. 1초가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탁, 도장 찍히는 소리. 가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무사히 통과했어요. 출국장을 빠져나와 탑승구로 향할 때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아 주었어요. 탑승구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한국 관계자분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비행기만 타시면 됩니다. 그분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을 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는 건가? 정말 끝난 건가?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고 기체가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들과 딸도 양옆에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하늘 위에서 처음으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석 달. 우리는 드디어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평생 적이라고 배워온 나라, 그 땅을 두 발로 밟고 서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공항 안이 어찌나 밝고 깨끗하던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웃고 떠드는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는데 안내해 주시던 분이 편의점에 들르자고 하셨어요. 24시간 운영한다는 가게였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순간 딸아이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아빠, 이게 다 뭐예요? 과자며 음료며 도시락이며 없는 게 없었습니다. 평양 최고 간부들도 이렇게는 못 먹습니다. 북에서는 꿈도 못 꿀 풍경이었어요. 하나원에서 석 달간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말투도 달랐고 음식 맛도 달랐고 사람들 사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70년 분단이 만들어낸 거리가 얼마나 먼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래도 적응해 나갔어요. 아들은 대학에 편입했고 딸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한글 교실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작은 일을 하면서 새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내 자식들이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가끔 거리를 걷다가 문득 멈춰 서서 생각합니다. 아, 여기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아픕니다. 평양에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이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이제 84이 되셨을 텐데 건강은 어떠신지, 우리 때문에 혹시 고초를 겪고 계신 건 아닌지. 밤마다 어머니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계세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그 꿈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습니다.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제일 먼저 평양에 가고 싶어요. 어머니를 찾아뵙고
아버지 산소에도 가고 대동강변을 다시 걷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태어난 곳을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분단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같은 핏줄, 같은 말을 쓰는 한 민족이 70년 넘게 갈라져 산다는 것이 부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의 땅에서 오늘도 저는 북녘 하늘을 바라봅니다.